막내가 어머니를 모셔간 지 2달 만이었다. 옛집 우편함에 보험증권이 12통 꽂혀 있었다. 계약자는 전부 어머니 이름이었다. 그런데 수익자란에는 어머니가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정숙 여사는 올해 76이었다. 남편은 12년 전 간암으로 먼저 갔다. 남긴 건 낡은 2층 상가주택 한 채였다. 1층은 세를 주고 2층에서 혼자 살았다. 자식은 둘이었다. 큰딸 미영은 50둘, 시내에서 미용실을 했다. 막내 준호는 46,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했다. 동네에서 준호는 소문난 효자였다. 명절이 아니어도 한 달에 2~3번은 얼굴을 비췄다. 올 때마다 홍삼이나 안마기 같은 걸 들고 왔다. 시장 상인들이 정숙 여사를 붙잡고 그랬다. 여사님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두셨어. 떡집 아주머니가 그랬다. 정숙 여사는 그 말이 나쁘지 않았다. 딸한테는 늘 미안하고 아들한테는 늘 고마웠다. 미영이 어릴 때부터 그랬다. 아버지 병수발도 미영이 다 했다. 그런데 칭찬은 늘 준호 몫이었다. 그해 3월 정숙 여사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왼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행히 1층 세입자가 소리를 듣고 올라왔다. 병원에서는 가벼운 뇌경색이라고 했다. 2주 입원하고 왼손 감각만 조금 둔해진 채 퇴원했다. 미영은 병실에서 열흘을 붙어 잤다. 준호는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 왔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함께 들어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날이 오락가락하는 요즘입니다. 문 단속 잘 하시고 오늘 하루 마음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원하던 날 준호가 차를 몰고 왔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준호가 말했다. 나 아직 멀쩡하다. 정숙 여사가 대답했다. 멀쩡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쓰러지냐고요? 준호가 말했다. 미영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준호야, 어머니 우리 집이 더 가깝다. 미영이 말했다. 누나는 가게 나가잖아. 준호가 대답했다. 우리 집은 세라가 종일 집에 있어. 준호가 덧붙였다. 세라는 준호의 아내였다. 미영은 더 밀어붙이지 못했다. 미용실은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야 했다. 그날로 정숙 여사는 짐 2가방을 싸서 아들 집으로 갔다. 준호 집은 신도시 24층 아파트였다. 방 하나를 비워 침대를 새로 들여놨다. 벽에는 손잡이도 달아놨다. 어머니, 여기 잡고 일어나세요. 준호가 말했다. 정숙 여사는 코끝이 시큰했다. 이 자식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다. 며느리 세라가 아침마다 죽을 끓였다. 준호는 병원 예약을 전부 자기 휴대폰으로 잡았다. 진료실에도 늘 따라 들어왔다. 어머니가 말이 좀 느려지셨어요. 준호가 의사에게 말했다. 정숙 여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려다 말았다. 아들이 무안할까봐 그냥 넘겼다. 그날 진료 기록에 인지기능 저하 호소라는 문장이 남았다. 2번째 딸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준호가 어머니 도장과 신분증을 자기 서랍에 넣었다. 어머니,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준호가 말했다. 정숙 여사는 그러라고 했다. 은행 앱도 준호가 대신 깔아줬다. 비밀번호는 준호가 정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낯선 남자가 집에 왔다. 보험일 한다는 오 실장이라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사인만 몇 개 하시면 돼요.
준호가 말했다. 이게 뭐냐? 정숙 여사가 물었다. 실손이랑 간병보험이에요. 준호가 대답했다. 나 나이가 몇인데 보험이 되냐? 정숙 여사가 물었다. 요즘은 다 돼요. 오 실장이 웃으며 말했다. 서류가 20장 가까이 됐다. 왼손이 둔해서 이름 석자 쓰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준호가 옆에서 손목을 잡아도왔다. 그날 정숙 여사는 12곳에 서명했다. 무엇에 서명했는지는 하나도 읽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였다. 미영이 옛집에 화분물을 주러 갔다. 우편함이 종이로 꽉 차 있었다. 봉투마다 다른 보험사 이름이 찍혀 있었다. 미영은 계단에 앉아 봉투를 하나씩 뜯었다. 첫 장에는 계약자 윤정숙이라고 적혀 있었다. 피보험자도 윤정숙이었다. 미영의 눈이 아래로 내려갔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강준호. 다음 봉투도 똑같았다. 그 다음 봉투도 똑같았다. 12장이 전부 같은 이름으로 끝났다. 미영은 보험료 합계를 계산해 봤다. 한 달에 190만 원이 넘었다. 어머니 월세 수입이 140이었다. 계단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6번 가고 끊겼다. 다시 걸자 이번엔 바로 꺼졌다. 미영은 증권을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리고 차 시동을 걸었다. 신도시까지는 40분 거리였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24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미영이 초인종을 눌렀다. 남자는 4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남의 집에서 저렇게 편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미영이 신발을 벗기도 전에 준호가 나왔다. 누나, 왜 연락도 없이 와? 준호가 말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왔지, 미영이 대답했다. 준호는 남자를 슬쩍 밀어냈다. 오, 실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준호가 말했다. 남자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미영이 입을 열었다. 준호야, 저 사람 여기 자주 오냐? 미영이 물었다. 거래처 사람이야, 준호가 대답했다. 미영은 가방에서 봉투 뭉치를 꺼내 식탁에 올렸다. 종이가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2장이 떨어졌다. 준호의 눈이 그 종이를 따라 내려갔다. 이게 다 뭐냐? 미영이 물었다. 누나가 왜 남의 우편물을 뜯어? 준호가 말했다. 남의 우편물이라니 그 집 내 어머니 집이다. 미영이 말했다. 주방에서 며느리 세라가 나왔다. 형님, 앉아서 얘기하세요. 세라가 말했다. 미영은 앉지 않았다. 한 달에 190이야. 미영이 말했다. 어머니 월세로 보험료 내고 있는 거잖아. 미영이 이어 말했다. 준호가 헛웃음을 쳤다. 누나는 내가 어머니 뜯어먹는 것 같아. 준호가 물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미영이 되물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누나, 어머니 지금 상태 몰라. 준호가 말했다. 언제 또 쓰러지실지 모르는 분이야. 준호가 덧붙였다. 간병비가 하루에 15만 원인 거 알아. 준호가 물었다.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한 거야. 준호가 말했다. 나중에 누나한테 손 안 벌리려고 준호가 이어 말했다. 말은 반듯했다.
너무 반듯해서 오히려 준비된 문장 같았다. 미영은 증권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럼 사망시 5억은 뭐냐? 미영이 물었다. 그건 특약이라 어쩔 수 없대. 준호가 대답했다. 오 실장이 그러더라. 이건 세트로 묶여 있다고? 준호가 말했다. 12개가 전부 세트냐? 미영이 물었다. 준호의 턱이 한번 굳었다. 그때 안방문이 열렸다. 정숙 여사가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나왔다. 미영아, 언제 왔니? 정숙 여사가 물었다. 미영은 얼른 표정을 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미영이 물었다. 먹었지? 정숙 여사가 대답했다. 미영은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옆에 붙어 앉았다. 그리고 증권 한 장을 무릎 위에 펴보였다. 어머니, 이거 기억나세요? 미영이 물었다. 정숙 여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안경 없이는 글씨가 안 보였다. 준호가 재빨리 다가왔다. 어머니 눈 아프시게 왜 그래? 준호가 말했다. 미영이 손으로 막았다. 잠깐만, 어머니가 보셔야 해. 미영이 말했다. 세라가 안방에서 돋보기를 가져왔다. 그 짧은 사이 거실이 아주 조용했다. 정숙 여사가 돋보기를 대고 종이를 읽었다. 윗줄에서 아랫줄로 시선이 내려갔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멈췄다. 이게 언제 한 거냐? 정숙 여사가 물었다. 지난달에 사인하셨잖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나는 실손이라고 들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실손도 들어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정숙 여사는 종이를 무릎에 내려놓았다. 그 손이 조금 떨렸다. 미영은 그 떨림을 봤다. 어머니, 서명하실 때 내용 설명 들으셨어요. 미영이 물었다. 정숙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 얼굴을 봤다. 준호가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 누나가 오해한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그 손이 어깨를 2번 눌렀다. 누르는 건지 붙잡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정숙 여사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 내가 사인은 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의 가슴이 툭 내려앉았다. 준호가 곧바로 말을 받았다. 봐, 어머니도 아신다잖아. 준호가 말했다. 누나가 이러니까 어머니가 불안해 하시는 거야. 준호가 덧붙였다. 세라가 물컵을 식탁에 놓으며 말했다. 형님, 저희도 힘들어요. 세라가 말했다. 밤에 어머니 화장실 모시고 다니는 거 저예요. 세라가 이어 말했다. 그 말에 미영은 아무 말도 못했다. 사실이니까 못했다. 미영은 증권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이건 내가 가져간다. 미영이 말했다. 그건 어머니 서류야. 준호가 말했다. 그러니까 어머니 딸이 가져가는 거다. 미영이 대답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어머니가 따라 나왔다. 미영아, 조심해서 가라.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손이 얼음처럼 찼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미영이 말했다. 정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딸의 손등을 2번 두드렸다. 어릴 때 시장에서 길 잃지 말라고 하던 신호였다. 미영은 그 뜻을 바로 알아채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등이 서늘해졌다. 지하 주차장에서 미영은 차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열었다. 어머니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낯선 목소리가 받았다. 여보세요.
며느리 세라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전화를 왜 네가 받냐? 미영이 물었다. 어머니 휴대폰은 제가 관리해요. 세라가 대답했다. 문을 연 사람은 준호가 아니었다. 처음 보는 남자가 현관에 서 있었다. 남자는 미영을 보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강 사장님, 누님 오셨는데요. 남자가 말했다. 그 통화 이후로 어머니와 직접 연결되는 일이 드물어졌다. 걸면 신호가 가다가 끊기거나 며느리가 받았다. 어머니 주무세요 라는 말이 3번 연속 돌아왔다. 오후 2시에도 저녁 7시에도 주무신다고 했다. 미영은 그 말을 믿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미용실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옛집으로 차를 몰았다. 1층 세탁소 사장이 셔터를 올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22년째 장사한 사람이었다. 미영이 커피 2잔을 사들고 들어갔다. 사장님, 요즘 여기 누가 다녀갔어요? 미영이 물었다. 세탁소 사장이 다림질을 멈췄다. 지난달에 남자 둘이 와서 건물 사진을 찍더라고. 사장이 말했다. 무슨 사진이요? 미영이 물었다. 외벽이랑 계단이랑 안까지 들어와서 찍었어. 사장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계약서 언제 끝나냐고 묻더라고. 사장이 이어 말했다. 미영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사장님, 혹시 그 사람들 명함 받으셨어요? 미영이 물었다. 사장은 계산대 서랍을 뒤져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미영은 이름을 보고 숨을 멈췄다. 오태식, 그리고 그 아래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험일 한다던 오 실장이었다. 미영은 그 길로 등기소로 갔다. 등기부등본을 떼는데 30분이 걸렸다. 종이를 받아든 순간 눈에 들어온 줄이 있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3억 6천만 원. 설정 날짜는 어머니가 아들 집으로 간 지 5주째 되던 날이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서 종이를 2번 읽었다. 어머니는 평생 빚을 무서워한 사람이었다. 남편 병원비도 적금을 깨서 냈지 대출은 안 썼다. 그런 사람이 3억을 빌렸을 리가 없었다. 미영은 등기소 계단에 앉아 오빠 같은 동생을 떠올렸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였다. 다만 들키지 않게 잘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아들 상현에게 전화했다. 상현은 서울에서 로펌 사무직으로 일했다. 엄마, 그 대출이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해요. 상현이 말했다. 인감은 삼촌이 갖고 있다. 미영이 대답했다. 그럼 본인 위임장도 필요한데요? 상현이 말했다. 할머니가 직접 은행에 가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현이 이어 말했다. 미영은 다음 날 은행 지점을 찾아갔다. 창구 직원은 가족이라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미영은 물러서지 않고 지점장을 불러달라고 했다. 30분을 기다려 지점장이 나왔다. 어머니가 인지 저하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미영이 말했다. 그 상태로 3억을 빌렸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영이 물었다. 지점장의 얼굴이 조금 굳었다. 그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10분 뒤에 돌아와 이렇게만 말했다. 본인 확인은 영상통화로 진행됐습니다. 지점장이 말했다. 영상통화라면 옆에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미영이 말했다. 지점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은행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누나, 은행에 왜 갔어? 준호가 물었다. 소식 빠르다. 미영이 말했다. 누나 지금 어머니 신용에 흠집 내고 있는 거야. 준호가 말했다. 3억 6천 어디다 썼냐? 미영이 물었다. 준호는 잠깐 말이 없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대리점 확장했어. 준호가 대답했다. 그 돈은 내가 갚을 거야. 준호가 덧붙였다. 어머니한테는 말했냐? 미영이 물었다. 어머니는 알아도 이해 못하셔. 준호가 말했다. 그 한마디에 미영은 등이 서늘해졌다. 준호는 어머니를 이미 판단 못하는 사람으로 정해둔 것이다. 미영은 전화를 끊고 곧장 신도시로 향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실에서 막혔다. 24층 204호는 방문 등록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 대주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 놓았다는 것이다. 나는 외부인이 아니라 딸입니다. 미영이 말했다. 경비원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미영은 아파트 화단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봤다. 24층 베란다 창은 커튼이 쳐져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문자에는 딱 두 줄이 적혀 있었다. 저는 이 집 청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어머님이 딸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답장을 눌렀다. 손가락이 떨려서 오타가 3번 났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미영이 보냈다. 답이 오는데 2분이 걸렸다. 화면에 뜬 문장은 짧았다. 목요일 오전에 며느리가 장 보러 나갑니다. 그 시간에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미영은 화면을 그대로 캡처했다. 그리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목요일까지는 이틀이 남아 있었다. 목요일 오전 10시, 미영은 아파트 뒷문 쪽에 차를 세웠다. 10분쯤 지나 며느리 세라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게 보였다. 미영은 그 차가 사거리를 완전히 돌아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경비실 앞을 지나 계단 쪽으로 걸었다. 24층까지 계단으로 오를 생각이었다. 그런데 3층 계단참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 50대쯤 되는 여자였다. 앞치마를 반쯤 걷어 올린 채 서 있었다. 문자 보낸 사람입니다. 여자가 말했다. 미영은 그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3번 했다. 여자의 이름은 박수님이었다. 일주일에 2번 그 집 청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 수님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올라가자고 했다. 엘리베이터는 몇 층에서 섰는지 기록이 남는다고 했다. 그 말에 미영은 잠깐 걸음을 멈췄다. 이 집이 그 정도까지 되는 집이었다. 현관문은 수님이 열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을 몸으로 가렸다. 집안은 낮인데도 어두웠다. 거실 커튼이 전부 내려져 있었다. 미영은 신발을 벗고 안방 쪽으로 갔다. 문을 열자 양 냄새가 훅 끼쳤다. 정숙 여사는 침대에 반쯤 기대 있었다. 텔레비전은 소리 없이 켜져 있었다. 어머니, 미영이 왔어요. 미영이 말했다. 정숙 여사가 눈을 떴다. 초점이 잡히는데 시간이 걸렸다. 미영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미영이 물었다. 정숙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혀가 굳은 사람처럼 입술만 몇 번 움직였다. 미영은 겁이 났다. 2달 전 병원에서 나올 때는 이렇지 않았다.
그때는 혼자 걸었고 농담도 했다. 미영은 침대 옆 서랍장을 열었다. 약봉지가 한 무더기 들어 있었다. 아침 약, 점심 약, 저녁 약이 봉지째에 묶여 있었다. 미영은 봉지 하나를 뜯어 알약을 세어봤다. 한 번에 8알이었다. 그중 반은 처음 보는 모양이었다. 수님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저녁에는 물약도 한 컵 드셔요. 수님이 말했다. 무슨 물약이요? 미영이 물었다. 사모님이 잠 잘 주무시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님이 대답했다. 미영은 약봉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봉지 뒷면에 인쇄된 병원 이름도 찍었다. 어머니가 다니던 대학병원이 아니었다. 처음 보는 개인신경과였다. 그때 정숙 여사가 미영의 손을 꽉 잡았다. 힘이 생각보다 셌다. 미영아, 정숙 여사가 딸을 불렀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미영이 말했다. 정숙 여사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다. 나 안 아프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봤다. 눈은 흐렸지만 말은 분명했다. 약 먹으면 하루가 없어진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어머니, 그 말 다시 해주세요. 미영이 말했다.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놓았다. 정숙 여사가 천천히 다시 말했다. 나는 저 약 먹기 싫다고 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그런데 준호가 먹어야 산다고 했다. 정숙 여사가 이어 말했다. 미영은 화면의 파형이 움직이는 걸 지켜봤다. 어머니, 보험 서류에 사인하신 거 기억나세요? 미영이 물었다. 정숙 여사는 잠시 천장을 봤다. 12장은 사인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그런데 하나는 내가 안 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어느 걸 안 하셨어요? 미영이 물었다. 집 서류다. 정숙 여사가 대답했다. 나는 그 집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어머니 손등을 2번 눌렀다. 그건 어릴 적 어머니가 딸에게 쓰던 신호였다. 정숙 여사의 눈에 물기가 올라왔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미영이 말했다. 제가 다 되돌려 놓을게요. 미영이 말했다. 그때 수님이 거실에서 급하게 들어왔다. 차가 벌써 들어와요. 수님이 말했다. 미영은 벌떡 일어섰다. 손목시계는 1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예정보다 40분이 빨랐다. 미영은 약봉지를 원래대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침대 시트 주름까지 손으로 폈다. 수님이 미영을 다용도실실 쪽으로 밀었다. 여기 뒷베란다로 나가면 계단문이 있어요. 수님이 말했다. 미영은 어머니를 한번 돌아봤다. 정숙 여사가 아주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 손짓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미영은 뒷베란다 문을 열고 나갔다. 등 뒤에서 현관 도어록 소리가 울렸다. 계단을 2층 내려갔을 때 다리가 풀렸다. 미영은 난간을 잡고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 녹음 파일을 열어 처음부터 들었다. 나 안 아프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영은 그 파일을 아들 상현에게 바로 전송했다. 그리고 문자를 한 줄 덧붙였다. 상현아, 엄마 좀 도와줘. 답장은 3분 만에 왔다. 엄마, 이거 그냥 가족 문제 아니에요. 상현이 보냈다. 지금 병원부터 바꿔야 해요. 상현이 이어 보냈다. 미영은 계단에 앉아 다음 문자를 읽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상현이 보냈다. 삼촌이 어제 법원에 서류를 냈대요. 상현이 보냈다. 미영은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법원이라는 2글자가 눈에 박혔다. 무슨 서류냐? 미영이 답장을 보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요. 상현이 보냈다. 미영은 계단에 앉은 채로 전화를 걸었다. 상현아, 쉽게 설명해라. 미영이 말했다. 할머니가 판단을 못 하신다고 법원이 인정하면요. 상현이 말했다. 후견인이 재산을 전부 대신 관리해요. 상현이 이어 말했다. 그 후견인을 준호가 하겠다는 거냐? 미영이 물었다. 청구인이 삼촌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상현이 대답했다. 미영은 눈을 감았다. 그러니까 약이었다. 하루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약이 왜 필요했는지 이제 알았다. 어머니가 흐릿할수록 서류가 통과되는 구조였다. 상현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냐? 미영이 물었다. 있어요. 다만 시간이 없어요. 상현이 대답했다. 법원이 감정을 지정하기 전에 손을 써야 해요. 상현이 말했다. 그날 오후 미영은 미용실 문에 종이를 붙였다.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쉽니다. 라고만 적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미영은 집으로 가서 서류를 꺼내 늘어놓았다. 보험증권 12장, 등기부등본, 약봉지 사진, 그리고 어머니 목소리가 담긴 파일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다. 필요한 건 어머니가 멀쩡하다는 의사의 판단이었다. 미영은 어머니가 처음 입원했던 대학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3월에 뇌경색으로 오셨던 윤정숙 환자 보호자입니다. 미영이 말했다. 담당 교수님 외래 진료를 잡고 싶습니다. 미영이 말했다. 간호사는 기록을 확인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다. 그 환자분 지난달에 전원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간호사가 말했다. 어디로요? 미영이 물었다. 개인 신경과 쪽으로 진료 의뢰서가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다. 요청한 사람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미영이 물었다. 아드님 성함으로 되어 있네요. 간호사가 말했다. 미영은 통화를 마치고 수첩에 한 줄을 적었다. 대학병원 기록은 살아있다. 그게 첫 번째 무기였다. 다음 날 미영은 아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았다. 6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였다. 이름은 강혜란, 가사 사건만 30년 한 사람이었다. 혜란 변호사는 서류를 20분 동안 말없이 넘겼다. 그리고 안경을 벗으며 물었다. 어머님을 지금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혜란 변호사가 물었다. 며느리가 종일 붙어 있습니다. 미영이 대답했다. 그럼 그것부터 풉시다.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후견은 결국 감정 결과로 결정됩니다.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그 감정을 어떤 상태로 받느냐가 전부예요. 혜란 변호사가 이어 말했다. 미영은 그 말 뜻을 바로 알아들었다. 약을 끊은 어머니와 약에 젖은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었다. 변호사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미영이 말했다. 혜란 변호사는 종이에 3가지를 적었다. 첫째, 어머님 의사를 문서로 남길 것. 둘째, 대학병원 재검을 받을 것. 셋째, 그 사이 재산이 더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을 것. 셋 다 어머니를 그 집에서 빼내야 가능한 일이었다. 미영은 수님에게 연락했다. 수님은 다음 주 화요일이 기회라고 했다. 그날 세라가 친정 제사로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운다고 했다. 준호도 지방 출장이 잡혀 있다고 했다. 문제는 도어록 비밀번호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미영은 화요일까지 엿새를 기다렸다. 그 엿새 동안 잠을 거의 못 잤다. 새벽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던 장면이 떠올랐다. 화요일 아침 8시 미영은 아들과 함께 차에 올랐다. 뒷좌석에는 담요와 여벌 옷을 실었다. 병원 예약은 오후 2시로 잡아뒀다. 아파트에 도착한 건 9시 40분이었다. 수님이 현관을 열어줬다. 집안은 지난번보다 더 어두웠다. 안방에 들어서자 미영은 숨을 삼켰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눈만 뜨고 있었다. 사람이 들어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어머니, 저예요. 미영이 말했다. 정숙 여사의 눈동자가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상현이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상현이에요. 상현이 말했다. 그 말에 정숙 여사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미영은 어머니를 안아 일으켰다. 몸이 놀랄 만큼 가벼웠다. 2달 사이 10kg가 빠진 사람 같았다. 미영은 어머니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냈다. 그런데 옷장 아래 칸에 상자가 하나 있었다. 어머니가 옛집에서 가져온 낡은 반지꼴이었다. 상현이 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실패와 단추 그리고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종이는 은행 봉투를 뜯어 만든 것이었다. 뒷면에 볼펜으로 글씨가 빼곡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날짜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4월 10일 준호가 도장 가져감. 4월 27일 모르는 남자 셋이 왔다감. 5월 3일 저녁 약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억 없음. 5월 15일 집 서류 사인하라 해서 거절함. 미영은 종이를 잡은 손이 떨려서 두 손으로 받쳤다. 어머니는 흐려지는 정신으로 매일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아무도 안 믿어줄까봐 날짜부터 적은 것이다. 미영은 어머니를 돌아봤다. 정숙 여사가 그 종이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정신 놓은 적 없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깨뼈가 손바닥에 그대로 만져졌다. 어머니, 지금 저랑 나가요. 미영이 말했다. 정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현이 할머니를 업으려고 등을 돌렸다. 바로 그때 현관 도어록이 삐 소리를 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굳었다. 수님이 거실 쪽에서 낮게 말했다. 사모님이 아니에요. 수님이 말했다. 현관에 들어선 사람은 오태식이었다. 오태식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 가운데 섰다. 손에는 지난번과 같은 검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가 안방 쪽을 보더니 웃었다. 누님, 오늘은 아드님까지 오셨네요. 오태식이 말했다. 미영은 어머니 앞을 몸으로 막고 섰다. 당신이 여기 비밀번호를 왜 아냐? 미영이 물었다. 강 사장님이 알려주셨죠. 오태식이 대답했다. 어머님 서류 정리 도와드리는 사람이니까요. 오태식이 이어 말했다. 상현이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켰다. 그 손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갔다. 미영은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오태식은 식탁에 가방을 올렸다. 그리고 서류철 하나를 꺼내 펼쳤다. 마침 잘 됐네요. 누님도 아셔야 할 게 있어서요. 오태식이 말했다. 미영은 서류를 보지 않고 그의 얼굴만 봤다.
어머님 건물 다음 달에 매매 예정입니다. 오태식이 말했다. 미영의 숨이 잠깐 멎었다. 매매라니 그건 어머니 명의다. 미영이 말했다. 그러니까 어머님 동의를 받는 중이죠. 오태식이 대답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는 안방 쪽을 봤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은 채 그를 보고 있었다. 오태식이 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저 누군지 아시죠? 오태식이 물었다. 정숙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태식이 어깨를 으쓱했다. 보세요. 저도 못 알아보십니다. 오태식이 말했다. 이런 분한테 무슨 동의를 받겠어요. 오태식이 이어 말했다. 그래서 후견 신청을 한 겁니다. 오태식이 말했다. 미영은 그제야 그림 전체가 보였다. 보험은 미끼였다. 진짜 목적은 처음부터 그 상가주택이었다. 근저당 3억 6천은 다음 단계로 가는 계단이었다. 미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보험 설계사냐 부동산업자냐? 미영이 물었다. 오태식의 웃음이 한번 흔들렸다. 미영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식탁에 놓았다. 세탁소 사장이 준 그 명함이었다. 이 명함, 우리 어머니 건물 세입자한테 주셨더라. 미영이 말했다. 계약 언제 끝나냐고 물으셨다면서 미영이 이어 말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오태식이 명함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누님, 저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오태식이 말했다. 화는 동생분한테 내세요. 오태식이 말했다. 그 순간 안방에서 소리가 났다. 정숙 여사가 침대에서 내려서고 있었다. 상현이 얼른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는 손잡이를 짚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2달 만에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었다. 오태식이 처음으로 뒤로 반걸음 물러섰다. 정숙 여사가 식탁 앞에 섰다. 그리고 서류철을 내려다봤다. 나가라, 정숙 여사가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오태식이 억지로 웃었다. 어머님, 앉으세요. 오태식이 말했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그 말에 미영의 눈이 뜨거워졌다. 어머니는 여기가 아들 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이 어디 있는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오태식은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갔다. 나가기 전에 한번 돌아봤다. 다음 주에 법원 감정 나옵니다. 오태식이 말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태식이 말했다. 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났다. 미영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다. 상현이 휴대폰 녹음을 멈췄다. 엄마, 다 들어갔어요? 상현이 말했다. 매매 예정이라는 말까지요. 상현이 이어 말했다. 미영은 아들 어깨를 2번 두드렸다. 그리고 어머니를 소파에 앉혔다. 어머니, 지금 나가요. 미영이 말했다. 정숙 여사가 미영의 손목을 잡았다. 미영아, 준호는 어디 있냐? 정숙 여사가 물었다. 미영은 대답하기 전에 잠깐 망설였다. 지방 출장 갔대요. 미영이 대답했다. 정숙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원래는 안 그랬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다.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을 변호할 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게 가장 아팠다. 상현이 할머니 신발을 챙겨왔다. 수님이 어머니 약봉지를 비닐에 담아 미영에게 건넸다. 이거 병원에 보여주세요. 수님이 말했다.
미영은 수님의 손을 오래 잡았다. 아주머니, 이 일로 일자리 잃으시면 어떡해요? 미영이 물었다. 수님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도 어머니가 계세요. 수님이 말했다. 세 사람은 계단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어머니 다리로는 무리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그대로 내려갔다. 경비원이 어머니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여사님,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경비원이 말했다. 정숙 여사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미영은 그 인사를 놓치지 않았다. 아저씨, 어머니 마지막으로 나가신 게 언제였나요? 미영이 물었다. 경비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2달은 넘었을 겁니다. 경비원이 대답했다. 미영은 그 말을 수첩에 적었다. 차 뒷좌석에 어머니를 태우고 담요를 덮었다. 차가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는데 어머니가 창밖을 봤다. 해가 정면으로 들어왔다. 정숙 여사가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햇빛이 이렇게 샜구나.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앞을 보며 운전대를 꽉 잡았다. 눈물이 나면 사고가 날 것 같았다. 대학병원 도착까지 50분이 걸렸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을 때였다.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준호 이름이 떴다. 미영은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누나, 어머니 어디 모시고 갔어? 준호가 물었다. 미영은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너 지금 출장 중 아니었냐? 미영이 물었다. 수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다. 그리고 준호가 목소리를 바꿨다. 누나, 이건 유괴야. 준호가 말했다. 미영은 대기실 복도로 자리를 옮겼다. 딸이 어머니 병원 모시고 온 게 유괴냐? 미영이 물었다. 어머니 보호자는 나야. 준호가 말했다. 언제부터 네가 보호자였냐? 미영이 물었다. 법원에 서류 냈어. 준호가 대답했다. 심판 나오면 누나는 아무것도 못해. 준호가 말했다. 미영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준호야, 나 오늘 이상한 걸 봤다. 미영이 말했다. 뭘? 준호가 물었다. 어머니가 혼자 걸어서 거실까지 나오시더라. 미영이 말했다. 통화가 끊겼다. 미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진료실로 돌아갔다. 담당 교수는 50대 후반의 남자였다. 3월에 어머니를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교수는 어머니 얼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수가 물었다. 미영은 비닐봉지를 책상에 올렸다. 2달 동안 드신 약입니다. 미영이 말했다. 교수는 봉지를 하나씩 뜯어 알약을 살폈다. 그리고 컴퓨터로 성분을 조회했다. 마우스를 움직이던 손이 어느 순간 멈췄다. 이 조합은 처방이 좀 이상한데요? 교수가 말했다. 어떤 점이요? 미영이 물었다. 진정 계열이 3종류나 겹쳐 있습니다. 교수가 대답했다. 여기에 저녁 물약까지 더하면 하루 종일 처져 있게 됩니다. 교수가 말했다. 이걸 70대 뇌경색 환자한테 쓰는 건 위험합니다. 교수가 이어 말했다. 미영은 손끝이 저렸다. 교수님, 이게 치매 때문에 나간 약인가요? 미영이 물었다. 교수는 어머니 쪽으로 의자를 돌렸다. 어머님,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교수가 물었다. 정숙 여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흰죽에 김이요. 정숙 여사가 말했다.
여기 오실 때 뭘 타고 오셨습니까? 교수가 물었다. 딸차 뒷자리에 담요 덮고 왔지요. 정숙 여사가 대답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더 물었다. 어머니는 대부분을 정확하게 대답했다. 다만 날짜와 계절을 2번 헷갈렸다. 교수가 미영을 보며 말했다. 2달간 약에 눌려 계셨던 영향이 큽니다. 교수가 말했다. 지금 상태로 인지 검사를 하면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교수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영이 물었다. 약을 정리하고 3주 뒤에 다시 검사합시다. 교수가 대답했다. 그때가 진짜 어머님 상태입니다. 교수가 말했다. 미영은 그 말을 받아 적었다. 3주라는 시간이 생겼다. 문제는 법원 감정이 그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어머니는 미영의 집으로 갔다. 미용실 2층에 딸린 방 2칸짜리 집이었다. 좁았지만 창이 남향이라 아침에 볕이 잘 들었다. 첫날 밤 어머니는 새벽 3시에 깼다. 미영은 옆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다. 정숙 여사가 어둠 속에서 말했다. 미영아,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병수발도 너 혼자 다 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그때 나는 준호 사업 자금 대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그제야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 지금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미영이 말했다. 아니다. 지금 해야 한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내가 그때부터 잘못 키운 거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준호는 손 벌리면 다 되는 줄 알게 됐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어머니 손을 2손으로 감쌌다. 창밖에서 첫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어머니 얼굴에 핏기가 돌았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세수를 했다. 닷새째에는 미용실에 내려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8회째에는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왔다. 미영은 그 모든 날짜를 수첩에 적었다. 그리고 매일 어머니 모습을 짧게 영상으로 남겼다.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10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미용실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섰다. 준호가 내렸다. 혼자였다. 미영은 가위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준호는 예전보다 살이 빠져 있었다. 누나, 어머니 좀 보자. 준호가 말했다. 안 된다. 미영이 대답했다. 내가 어머니 아들이야. 준호가 말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무슨 약을 먹였는지 아냐? 미영이 물었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의사가 준 대로 먹였어. 준호가 말했다. 그 의사 네가 골랐잖아. 미영이 말했다. 그때 2층 창문이 열렸다. 정숙 여사가 창가에 서 있었다. 준호가 위를 올려다봤다. 어머니, 준호가 불렀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아들을 내려다보기만 했다. 그 눈빛에 준호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준호는 차로 돌아가다가 멈춰서 말했다. 누나, 나 지금 안 하면 다 무너져. 준호가 말했다. 미영은 그 말에서 뭔가를 읽었다. 무슨 소리냐? 미영이 물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그날 저녁 미영은 상현에게 전화했다. 상현아, 네 삼촌 대리점 좀 알아봐라. 미영이 말했다. 이틀 뒤 상현에게서 답이 왔다. 엄마,
삼촌 대리점 작년 겨울에 폐업했어요. 상현이 말했다. 미영은 수화기를 고쳐 잡았다. 그럼 확장했다는 말은 뭐냐? 미영이 물었다. 거짓말이죠. 상현이 대답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상현이 말했다. 3억 6천 중에 2억 8천이 한 사람 계좌로 갔어요. 상현이 말했다. 누구냐? 미영이 물었다. 오태식이요? 상현이 대답했다. 미영은 그 이름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준호도 뜯긴 쪽이었다. 어머니를 판 아들이 자기도 통째로 넘어가고 있었다. 상현아, 그 돈이 무슨 명목으로 갔냐? 미영이 물었다. 투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현이 대답했다. 재개발 지분 투자요. 상현이 이어 말했다. 그런 거 있는 자리가 아니다. 미영이 말했다. 그러니까 문제죠. 상현이 말했다. 그 사람 앞으로 고소가 이미 2건 있어요. 상현이 말했다. 미영은 수첩을 펴고 그 내용을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준호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어머니 집을 지키는 게 목적이다. 다음 날 미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혜란 변호사는 계좌 내역을 보고 짧게 웃었다. 이건 판이 다르게 짜입니다.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어떻게요? 미영이 물었다. 동생분이 어머님 재산을 노린 게 아니라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사기를 당해서 어머님 재산을 끌어다 막고 있는 겁니다.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그게 죄가 가벼워지는 겁니까? 미영이 물었다. 아니요. 다만 갈라칠 수 있습니다. 혜란 변호사가 대답했다. 오태식은 형사로, 동생분은 협상으로 가는 거죠.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미영은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동생을 감옥에 넣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다만 어머니 이름이 적힌 종이는 전부 되찾고 싶었다. 그 주 금요일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다. 성년 후견 심판을 위한 정신감정 기일이 잡혔다는 내용이었다. 날짜는 2주 뒤였다. 대학병원 재검보다 나흘이 빨랐다. 미영은 그 통지서를 들고 변호사에게 달려갔다. 혜란 변호사는 곧바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썼다. 사유는 하나였다. 감정 대상자가 2달간 부적절한 약물에 노출되었다는 것. 첨부 서류로 교수의 소견서를 붙였다. 소견서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갔다. 현재 상태는 약물 영향으로 실제 인지 수준과 다를 수 있음. 약물 정리 후 최소 3주 경과 시점의 재평가가 필요함. 신청서를 낸 지 나흘 만에 답이 왔다. 기일이 3주 뒤로 미뤄졌다. 미영은 법원 계단에서 아들을 안았다. 겨우 열을 벌었을 뿐인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 사이 어머니는 눈에 띄게 돌아왔다. 아침마다 미용실 수건을 개고 손님 커피를 탔다. 단골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를 알아보고 반가워했다. 정숙 여사도 말이 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미영아, 나 그 집에 가봐야겠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어느 집이요? 미영이 물었다. 내 집, 상가주택 말이다. 정숙 여사가 대답했다. 어머니, 지금은 위험해요. 미영이 말했다. 내 발로 서 있는 걸 사람들이 봐야 한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다음 날 2사람은 옛집으로 갔다. 세탁소 사장이 뛰어나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여사님, 어디 가셨었어요? 사장이 물었다.
정숙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잠깐 남의 집 살이했지요? 정숙 여사가 말했다. 사장이 크게 웃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어머니가 멈췄다. 난간을 손으로 쓸어보더니 말했다. 이거 네 아버지가 직접 칠한 거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그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갔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다. 2달 넘게 비어있던 집이었다. 정숙 여사는 곧장 안방 장롱 앞으로 갔다. 그리고 이불을 들쳐 그 아래를 더듬었다. 미영이 옆에서 물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미영이 물었다. 정숙 여사가 손을 빼며 말했다. 없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뭐가 없어요? 미영이 물었다. 등기권리증 정숙 여사가 대답했다. 미영은 장롱 안을 전부 뒤졌다. 서랍도, 이불장도, 옷 상자도 다 열었다. 종이 한 장 나오지 않았다. 정숙 여사가 방바닥에 앉았다. 그 아이가 가져갔구나.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권리증 없어도 집 못 팔아요? 미영이 말했다. 인감 증명이랑 본인 확인이 있어야 돼요. 미영이 말했다. 정숙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인감은 준호가 갖고 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의 등이 서늘해졌다. 그날로 2사람은 주민센터로 갔다. 인감을 새로 신고하고 기존 인감을 폐기했다. 그리고 인감 증명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청했다. 누가 어머니 인감 증명을 떼면 문자가 오는 서비스였다. 직원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게 맞으시죠? 직원이 물었다. 정숙 여사가 또박또박 대답했다. 내가 직접 왔습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주민센터를 나오는데 어머니가 걸음을 멈췄다. 미영아, 나 하나만 부탁하자. 정숙 여사가 말했다. 말씀하세요. 미영이 말했다. 준호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다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 왜요? 미영이 물었다. 물어볼 게 있다. 정숙 여사가 대답했다. 그 만남은 사흘 뒤에 잡혔다. 장소는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이었다. 준호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늦게 왔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 오태식이 서 있었다. 혜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자리는 가족 면담입니다.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저분은 나가주셔야 합니다.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오태식이 웃으며 명함을 꺼내려 했다. 준호가 그 팔을 잡았다. 오, 실장님, 밖에서 기다리세요. 준호가 말했다. 오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 짧은 순간 누가 누구를 부리는지가 드러났다. 오태식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회의실에는 넷만 남았다. 정숙 여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와 눈을 맞추지 못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괜찮다. 정숙 여사가 대답했다. 이제 하루가 안 없어진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정숙 여사가 물었다. 준호야, 대리점 언제 접었냐? 정숙 여사가 물었다. 준호의 어깨가 굳었다. 미영도 놀랐다.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준호가 대답하지 않자 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작년 겨울이지. 정숙 여사가 물었다. 준호가 겨우 입을 열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준호가 물었다. 내 손을 봤다. 정숙 여사가 대답했다. 부품 만지는 사람 손이 아니더라. 정숙 여사가 말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준호가 두 손을 무릎 아래로 내렸다. 정숙 여사가 말을 이었다. 그러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 정숙 여사가 물었다. 창피해서요. 준호가 대답했다. 창피한 건 망한 게 아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어미 밥에 약 타는 게 창피한 거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준호가 그 말에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2달 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혜란 변호사가 서류처를 열었다. 강준호 씨,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근저당 3억 6천, 그중 2억 8천이 오태식 계좌로 갔습니다.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명목은 재개발 지분 투자입니다.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재개발 구역이 아닙니다.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시청 자료 보여드릴까요? 혜란 변호사가 물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혜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밀었다. 오태식 씨 앞으로 걸린 고소가 2건입니다.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둘 다 노인 재산 관련입니다.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준호가 그 종이를 손으로 짚었다. 손끝이 떨렸다. 보험 12개도 저 사람이 붙인 거죠. 혜란 변호사가 물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미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준호야, 하나만 묻자. 미영이 말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왜 너로 했냐? 미영이 물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준호가 한참 만에 대답했다. 오 실장이 그래야 대출이 더 나온다고 했어. 준호가 말했다. 그 말을 믿었냐? 미영이 물었다. 믿고 싶었어. 준호가 대답했다. 미영은 더 묻지 않았다. 정숙 여사가 손을 들어 딸을 말렸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다. 준호야, 나 하나만 약속받자. 정숙 여사가 말했다. 준호가 어머니를 봤다. 후견 신청, 오늘 취하해라. 정숙 여사가 말했다. 준호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걸 취하하면 저 사람이 가만 안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럼 네가 감옥 갈 거냐? 정숙 여사가 물었다. 준호가 눈을 감았다. 정숙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옆으로 갔다. 그리고 아들 머리에 손을 얹었다. 네가 8살 때 폐렴으로 사흘을 앓았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그때 내가 국밥솥을 걸어두고 병원에 뛰어갔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솥이 다 타서 가게 문을 닫았지. 정숙 여사가 말했다. 준호가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네가 죽을까봐 가게를 버렸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너는 돈 때문에 나를 버렸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은 어떤 판결문보다 무거웠다. 준호가 겨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가 말했다. 정숙 여사가 아들 등을 2번 두드렸다. 그건 딸에게 쓰던 신호와 같은 손짓이었다. 준호는 그날 오후 후견 개시 청구를 취하했다. 그리고 인감과 신분증, 통장을 전부 어머니에게 돌려줬다. 다만 등기권리증은 없었다.
오태식이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혜란 변호사가 그 말을 듣고 짧게 말했다. 그건 오히려 잘 된 겁니다.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그날부터 일이 빠르게 움직였다. 준호는 오태식과 주고받은 문자를 전부 제출했다. 통화 녹음도 11개가 나왔다. 그 중에는 이런 대목도 있었다. 어머님 정신 흐려질수록 일이 쉬워집니다. 오태식의 목소리였다. 상연히 아파트에서 녹음한 파일도 함께 넘어갔다. 매매 예정이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는 그로부터 열흘 뒤에 시작됐다. 그 사이 대학병원 재검날이 왔다. 약을 끊은 지 정확히 26일째였다. 검사는 3시간 걸렸다. 미영은 복도 의자에서 그 시간을 다 기다렸다. 검사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다. 미영아, 나 숫자 거꾸로 다 셌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이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끝에 눈물이 났다. 결과가 나온 건 나흘 뒤였다. 교수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인지 기능 정상 범위입니다. 교수가 말했다. 경도 인지 저하 소견도 없습니다. 교수가 말했다. 2달 전 기록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교수가 말했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변호사가 먼저 말했다. 마침 저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오태식이 어제 출국 시도를 하다 붙잡혔습니다.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미영은 병원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가방을 붙잡은 손에 힘을 줬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미영이 말했다. 오태식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등기권리증 6장이었다. 어머니 것 말고도 5명의 이름이 더 있었다. 전부 70대에서 80대 노인들이었다. 수법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자식의 급한 사정을 먼저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 보험을 밀어넣고 근저당을 걸고 후견을 신청했다. 노인을 흐리게 만드는 병원까지 정해져 있었다. 그 신경과 원장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 재판은 그해 가을에 시작됐다. 정숙 여사는 증인석에 직접 섰다. 미영이 말렸지만 어머니가 고집을 부렸다. 내가 멀쩡한 걸 판사가 봐야 한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법정에서 검사가 물었다. 서명하실 때 내용을 아셨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정숙 여사가 또박또박 대답했다. 실손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12장 중 11장은 무슨 종이인지 몰랐습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검사가 반짓고리에서 나온 종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은행 봉투 뒷면에 적힌 그 기록이었다. 판사가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다. 날짜와 사건이 하루도 어긋나지 않았다. 판결은 이듬해 봄에 나왔다. 오태식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으로 징역 7년을 받았다. 6명의 노인 재산이 모두 인정됐다. 준호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자수에 가까운 협조와 어머니의 탄원이 반영됐다. 탄원서는 어머니가 손으로 직접 썼다. 미영은 그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말리지도 않았다. 그게 미영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보험 12건은 전부 무효 처리됐다. 근저당은 오태식의 재산 환수로 상당 부분 정리됐다. 남은 8천만 원은 준호가 갚기로 했다. 준호는 대리점을 접은 뒤 화물차를 몰기 시작했다.
새벽 4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는 일이었다. 매달 40만 원씩 어머니 통장에 넣었다. 어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따로 통장을 만들어 그대로 모아뒀다. 며느리세라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가 접었다. 대신 매주 목요일마다 옛집에 반찬을 가져왔다. 어머니는 문은 열어줬지만 밥은 같이 먹지 않았다. 그렇게 2계절이 지났다. 상가주택 1층 세탁소는 계약을 5년 더 연장했다. 정숙 여사가 월세를 10만 원 깎아줬다. 사장님이 그때 명함을 안 버렸으니까요. 정숙 여사가 말했다. 청소 도우미 박수님은 그 집 2층에서 함께 살게 됐다. 어머니가 방 한 칸을 내주고 월급을 따로 챙겼다. 수님은 그 집 딸처럼 굴었다. 미영은 그게 밉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미용실은 다시 아침 9시에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쯤 내려와 앉아 있었다. 손님들 머리 감기는 건 못하게 했다. 대신 수건 개는 일은 끝까지 고집했다. 그해 겨울, 어머니가 미영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열어보니 새로 발급받은 등기 권리증이었다. 그리고 공증받은 서류 한 장이 함께 있었다. 상가주택 지분의 절반을 미영에게 미리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미영이 말했다. 늦은 거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네, 아버지 병수발 할 때 줬어야 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서류를 무릎에 놓고 한참 앉아 있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순서가 바뀐 것이었다. 미영은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 같이 잤다.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어머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영이 말했다. 말해라. 정숙 여사가 대답했다. 그 반지꼬리에 기록은 왜 남기셨어요? 미영이 물었다. 정숙 여사가 어둠 속에서 대답했다. 내 말은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았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그런데 날짜는 믿어주더라.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손이 따뜻했다. 해가 바뀌고 어머니는 78이 됐다. 여전히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세수를 한다.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는 대학병원 외래를 간다. 병원에는 늘 딸과 함께 간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교수가 물었다. 어머님, 요즘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교수가 물었다. 정숙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루가 안 없어지는 겁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그 말에 진료실에서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병원을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 미영아, 나는 준호를 아직 용서 못했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그래도 밥은 먹여야지. 정숙 여사가 말했다. 그게 어미인가 보다. 정숙 여사가 말했다. 미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 팔짱을 조금 더 세게 꼈다. 그 길로 두 사람은 시장에 들러 콩나물을 샀다. 저녁에는 국밥을 끓였다. 30년 동안 팔던 그 국밥이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은행 봉투 뒷면에 적힌 그 삐뚤빼뚤한 글씨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날짜부터 적어두었다는 그 마음이 참 오래 남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남이 아니라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의 서명 요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어르신들은 어떠신지요?
혹시 요즘 도장이나 통장을 남에게 맡겨두고 계시지는 않은지 오늘 저녁에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 속 어머니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30년 새 들어 살던 사람과 집주인 할머니가 남긴 종이 한 장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